미국만 피하면 될 줄 알았던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그동안 유일한 숨구멍이자 가장 든든한 시장이었던 유럽이 갑자기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상하이와 선전거래소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죠.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상장사 50여 곳의 시가총액이 정점 대비 무려 90조 원, 달러로 치면 700억 달러 가까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이 며칠 만에 허공으로 날아간 것과 맞먹는 충격입니다. 오늘도 유나의 유니크 경제학에서는 심도 있는 내용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 건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 한번 꼭 누르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반도체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 아니었나? 유럽은 그 사이에서 장비도 팔고 차도 팔면서 중립을 지키던 곳 아니었냐고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안전지대는 사라졌습니다. 사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를 피해 구형 공정, 즉 레거시 반도체 시장으로 대거 도망쳤습니다. 최첨단 3나노, 5나노는 못 만들어도 자동차나 가전에 들어가는 28나노 이상의 반도체는 우리가 전 세계에 깔아버리겠다는 전략이었죠. 실제로 중국은 이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고 그 주력 타깃이 바로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EU가 이 저가 공세를 경제적 침공으로 규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기업들이 중국산 반도체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공급망 안보였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저가 반도체로 유럽의 목줄을 쥐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90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이 중국 반도체 성장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고 판단했다는 증거입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쏟아붓고 기업이 물량을 밀어내면 전 세계 시장을 먹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유럽이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 산산조각 난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조심스럽고 신뢰를 챙기던 이유를 이토록 잔인한 공격자로 돌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미국의 압박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거대한 위기감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중국 반도체 생태계를 덮친 이 괴멸적인 타격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독일 자동차에 중국산 칩이 들어가지 않으면 차가 안 굴러간다고 호소하던 유럽이 이제는 그 칩이 안 보여 독이라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불과 이래서 2년 전만 해도 EU는 미국만큼 강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든 중국의 장비를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 정부를 설득했었고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BMW는 중국산 저가 반도체 덕분에 원가를 절감한다며 내심 반겼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5년과 2026년을 관통하며 EU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부터 아주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히 첨단 기술 유출을 막는 수준을 넘어 유럽의 제조 생태계가 중국의 보조금 기반 저가 칩에 중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정부는 ASML의 대중국 수출 제한 범위를 극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예전에는 최첨단 EUV 장비만 막았다면 이제는 스테디셀러이자 중국의 주력인 DUV 노광 장비, 특히 NXT1970과 1980 시리즈 같은 모델들까지 수출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7나노 같은 첨단 공정은커녕 지금 당장 돈을 벌어다주는 14나노, 28나노 공정조차 유지하기 힘들게 만들겠다는 뜻이니까요. 더 무서운 건 미국과 EU의 공조입니다. 2025년 4월에 있었던 무역기술위원회 TTC 공동성명을 보면 소름 돋는 대목이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이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합의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투명성이란 결국 너희 차에 들어가는 칩이 중국산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 들여다보겠다는 뜻입니다. 유럽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이유는 지금 중국이 반도체를 무기로 유럽의 공급망을 인질로 잡으려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밸브를 잠갔을 때 유럽 경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목격한 학습 효과가 여기서 발동한 겁니다.
만약 유럽의 모든 전기차와 가전제품이 중국산 28나노 칩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그 다음에는 중국이 정치적 요구를 할 때 유럽은 거부할 힘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결국 이유는 경제적 이익보다 안보와 자립을 선택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EU 반도체법입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반도체 생산량의 20%를 유럽 땅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자국 기업과 인텔, TSMC 같은 동맹국 기업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이라는 든든한 뒷문이 닫히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현금 흐름에는 즉각적으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유럽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뉴스 하나에 상하이와 선전의 투자자들은 이제 중국 반도체는 더 이상 확장할 곳이 없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90조 원의 시가총액 증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주가만 빠진 게 아닙니다. 중국 내부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속살이 어떻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그 처참한 내부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90조 원. 이 숫자는 단순히 주식 전광판의 숫자가 바뀐 게 아닙니다. 이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던 자본의 혈류가 멈췄다는 뜻입니다. 상하이 반도체 지수가 고점 대비 폭락하면서 증발한 이 거대한 자금은 사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다음 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장비를 사들여야 할 종잣돈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90조 원의 증발이 정부의 의지와 시장의 판단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이미 2024년 5월에 무려 3,44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64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 펀드 3기, 일명 빅펀드 3기를 출범시켰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막으면 우리가 더 큰 돈을 쏟아부어서 뚫어내겠다는 근육질 대응이었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정부가 64조 원을 넣겠다고 발표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큰 90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파운드리 기업인 SMIC나 화홍 반도체의 최근 실적을 보면 매출은 유지되는 것 같아도 이익률은 처참하게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판로가 막히니 재고는 쌓이고 쌓인 재고를 털어내려니 헐값에 팔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후에 조사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유럽에 팔 때 보조금 받은 만큼 관세를 때리겠다는 위협이 현실화되자 미래 수익성이 완전히 불투명해진 겁니다. 결국 민간 자본은 정부 보조금만 믿고 이 불타는 집에 남아있을 수 없다며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밑빠진 독의 물붓기 형국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시장의 민간 자본이 그보다 빠른 속도로 도망가면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 반도체 상장사들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과거의 영광이 무색할 정도로 처참합니다. 한때 중국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며 기대를 모았던 팹리스 기업들조차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진짜 비극은 주식시장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은 상장사들의 이야기일 뿐 그 밑바닥에 깔린 수만 개의 중소반도체 기업들은 주가 하락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소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돈줄이 마른 현장에서 어떤 참혹한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지 중국 기업들의 파산 통계가 말해주는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해에만 1만 개가 넘는 반도체 회사가 간판을 내렸습니다. TN얀차 같은 중국 기업 정보 플랫폼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통계를 보면 2024년 공식적으로 등록 취소되거나 파산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무려 1941개에 달합니다. 2025년과 2026년에 들어서며 이 수치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죠. 이건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니라 반도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거대한 대학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반전은 이 기업들 대부분이 사실은 반도체를 만들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외치며 수조 원의 보조금을 뿌리자 시장에는 소위 보조금 사냥꾼들이 들끓었습니다. 부동산 하던 회사, 옷 만들던 회사, 심지어 식음료 유통하던 회사들까지 사명에 반도체나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넣고 정부 돈을 타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파티는 끝났습니다. 미국과 EU가 장비와 판로를 동시에 조이면서 기술력 없이 보조금에만 의존하던 좀비 기업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는 양보다 질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되니 밑바닥에서 돈만 축내던 좀비 기업들의 산소호흡기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좀비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남긴 후폭풍입니다. 이들이 파산하며 쏟아낸 저가 재고와 미지급 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중견기업들의 발목까지 잡고 있습니다.
공급망 전체가 서로 엉겨붙어 함께 침몰하는 연쇄 붕괴가 시작된 거죠. 중국 내부에선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우리는 반도체 칩을 만든 게 아니라 보조금 칩을 만들고 있었다고요. 기술은 없고 숫자만 부풀려진 생태계가 외부의 압력에 얼마나 취약한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살아남은 몇몇 대형 기업들이 선택한 최후의 생존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첨단 칩을 못 만드니 아예 전 세계가 쓰는 구형 반도체 시장을 싹쓸이해서 서방 세계를 역으로 위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오히려 EU에게 완벽한 공격 명분을 주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떤 메커니즘이 중국을 스스로 덫에 빠지게 했는지 그 부메랑의 정체를 확인해 보시죠. 첨단 공정을 못하니 구형 반도체라도 전 세계에 깔아버리겠다는 중국의 이른바 물량 공세 전략. 시장에서는 이를 레거시 반도체의 역습이라 불렀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8나노미터 이상의 성숙 공정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증설을 단행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 세계 레거시 반도체 생산 능력의 약 39%를 중국이 독점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죠. 중국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AI 칩은 너희가 해라. 하지만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미사일에 들어가는 칩은 우리가 다 잡겠다. 우리가 공급을 끊으면 너희 산업 전체가 멈출 것이다. 일종의 반도체 인질극을 준비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정확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등에 업고 헐값에 칩을 밀어내자 유럽의 반도체 기업들이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독일의 인피니온이나 프랑스, 이탈리아의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같은 기업들이 중국의 불공정 덤핑 때문에 우리 시장이 죽어간다며 EU 집행위원회에 강력히 항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중국에 치명적이었을까요? EU는 그동안 중국을 제재할 명분이 마땅치 않아 고민 중이었습니다. 미국처럼 대놓고 국가 안보를 내세우기엔 내부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저가 밀어내기를 시전하자 EU는 아주 익숙하고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2025년에 시작한 조사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싸게 파는 건 기술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기 때문이지 그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야. 이 논리가 성립되는 순간 EU는 중국산 반도체의 20%, 30% 이상의 고율 관세를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점유율을 높이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서방의 규제 명분만 강화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이제 중국 기업들은 유럽에 물건을 팔아도 관세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없고 그렇다고 공장을 멈추자니 이미 빌린 막대한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깁니다. 중국은 장비도 우리가 만들고 소재도 우리가 만들어서 자립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화웨이가 7나노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던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현장의 숫자가 말해주는 기술 자립의 냉혹한 현실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말합니다. 장비도 우리가 만들고 소재도 우리가 만들겠다고요. 실제로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에 7나노 칩을 탑재해 출시했을 때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서방의 장비 없이 어떻게 저런 칩을 만들었느냐며 중국의 기술 자립이 눈앞에 왔다는 찬사가 쏟아졌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율의 문제입니다. 칩을 100개 찍어서 80에서 90개를 써야 수익이 남는데 중국이 서방의 첨단 노광 장비 없이 억지로 쥐어짜 만든 첨단 칩의 수율은 처참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를 만들기 위해 10개를 버려야 하는 구조라면 그건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가깝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타격은 네덜란드 ASML의 추가적인 봉쇄입니다. 화웨이가 7나노 칩을 찍어낼 수 있었던 건 규제가 시작되기 전 미리 사두었던 ASML의 구형 DUV 장비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EU가 이 장비들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한 번 사면 끝나는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정밀 부품이 실시간으로 교체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생물 같은 존재입니다. 유럽의 기술자들이 오지 않고 네덜란드에서 정품 부품이 오지 않으면 그 수천억 원짜리 장비는 순식간에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중국은 부랴부랴 노광 장비 국산화를 외치며 수조 원을 투자했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반도체 장비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초과학과 전 세계 공급망의 결합체입니다. 렌즈는 독일제가 필요하고 정밀 제어는 일본이나 유럽 기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중국 혼자서 자급자족하겠다는 건 비행기를 부품부터 엔진까지 혼자 다 만들어서
보잉이나 에어버스를 이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기술 자립의 허상이 깨지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첨단 공정은 수율과 장비 유지 문제로 돈만 먹는 하마가 됐고, 레거시 공정은 유럽의 관세 폭탄에 가로막혔습니다. 90조 원의 증발은 바로 이 탈출구 없는 고립을 시장이 먼저 읽어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 거대한 붕괴가 단순히 중국만의 비극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글로벌 반도체 지형 전체를 뒤흔드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일까요? 투자자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격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은 더 이상 중국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이 거대한 붕괴에서 살아남아 중국이 차지하고 있던 그 방대한 영토를 누가 선점할 것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90조 원의 증발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지형이 완전히 새로 그려지는 거대한 이주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중국의 저가 공세가 막히면서 전 세계 레거시 반도체 가격의 하향 안정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더 이상 가장 싼 것을 찾는 시장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찾는 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들에게는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유럽의 변심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지금 미국과 손잡고 기술 안보 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반도체 생태계는 그들만의 내수 시장에 갇힌 갈라파고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화웨이가 7나노를 만들든 5나노를 만들든 그 칩이 들어간 제품이 유럽과 미국의 국경을 넘지 못한다면 그건 경제적으로는 무의미한 승리일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의 몰락을 보며 위기를 말합니다. 공급망이 혼란에 빠지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죠.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대한 공백은 언제나 새로운 강자의 탄생을 불렀습니다. 중국 반도체의 90조 원 증발은 준비된 기업들에게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공백지를 선점할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자는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변화된 질서 속에서 가장 신뢰받는 공급망을 구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90조 원의 증발과 1만 개 기업의 파산은 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반도체 세계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진통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어떤 기회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를 다시 그리는데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응원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유니크 경제학의 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